네,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 전 원장님,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했잖아요. 네.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한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게 과거에도 고농축 우라늄 자기네 안 한다라고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이제 물의를 일으켰던 그 시설들인데요. 네. 이제는 아예 자기들이 그 앞장서서 그 공개를 했는데 자기네가 이제 핵보유국이 됐고 이미 기정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저 과거보다 더 첨단 시설을 갖췄다라는 것도 과시하고요. 해커 박사 네. 말에 의하면 새로운 장비들이 보인다 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 봐서 자기들 위상을 강조하고 핵보유국이라는 것도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처럼 미국의 북한 비핵화를 향한 정책은 실패했다는 거를 전 세계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저걸 함으로써 10월 중에 미 대선 직전에 도발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핵실험 같은 거는 아마 대선 전에 하기보다는 네. 차기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현 교수님, 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네.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가 궁금 사항인데 네, 핵물질에 대한 대량화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이번 시설이 이제 어디냐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북한이 공식화시킨 것은 영변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해커 박사가 직접 봤거든요. 네.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봤고, 이번에 이제 그 시설이 이제 영변이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제 강선 단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평양 인근에 핵 시설, HU 시설이 하나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또 있느냐 여부인데요. 이 핵시설들이 두세 개 더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생산해 내는데, 원심 분리가 우리가 판단하기에 한 10,000개 정도 지금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1년에 핵폭탄 1개에 25kg 정도가 들어가니까 약 한 10개 내외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핵물질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결국 HEU 시설은 플루토늄 시설과 전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공간 자체도 아주 좁은 지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네. 만약에 이 시설들을 계속 늘려간다면 그야말로 거기에 비례해서 핵폭탄의 양도 계속 늘어갈 수 있다. 네.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현익 전 원장님, 북한이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한 이후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네. 북한의 다양한 도발이 이어지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 능력을 과시한 이후에 네. 남한을 향해서는 핵은 물론이지만 사실 전쟁 나면 핵을 바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실험한 거고, 이 탄도 미사일이나 그 순항 미사일이란 게 사실 그 뭐 전쟁이 나면 이제 쓰겠지만 네. 이걸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평시에도 남한과 미국의 정보 전력의 혼선을 초래하고 다양한 그 공격 수단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핵보다는 핵은 쓰기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이 나면 쓸 수 있는 각종 미사일을 이제 개발하는데, 순항 미사일하고 탄도 미사일 특징이 다 다른데, 탄도 미사일은 빠르긴 하지만은 이게 다른 또 단지 그걸 잘 발각이 되고, 네. 왜냐면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니까. 근데 빠르다는 장점이고 이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죠. 네. 순항 미사일은 느리지만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발각이 잘 안 되니까 위성 정보가 없으면은 또 발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양한 수단을 이렇게 개발해 놓고,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하고 또 계속해서 지금 발사하고 하는 게 우리 측에서도 한미연합 훈련을 과거보다 더 강화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로서도 거기에 대응해서 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북한군의 사기도 유지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에서 네. 이렇게 다양한 도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현 교수님, 네. 북한이 미사일 실험한 걸 보면은 예, 예. 다른 때와 달리 내륙을 향해 발사했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걸지 일각에서는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보면 이제 18일 오전이었는데요. 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동북 방향의 내륙이었습니다. 화성포 10일 다 4.5라고 이제 북한이 이름을 붙인 건데 네. 이게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미사일입니다. 이게 이제 한 200km 정도 날아갔을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내륙을 향해서 날아갔다는 것은 하나는 이제 북한이 이 미사일만큼은 그야말로 정확도가 있다. 이것을 좀 과시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잘못 날아가면 예를 들어 민간 밀집 지역이랄지 이렇게 날아갔을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이게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탄착 지점을 북한이 이번에 보여줬다. 이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러시아를 향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필요로 한 것이 이 재래식 폭탄도 필요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북한의 이제 기존의 단거리 미사일 또는 새롭게 만들어진 단거리 미사일들이 계속 이제 러시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로 가고 있는 미사일의 어떤 정확성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를 향해서 또 러시아를 향해서 보여주는 이런 차원의 네. 행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홍예리 원장님, 파리 올림픽 시상식에서 신유빈 선수 등 우리나라 선수들과 셀카를 찍어서 이게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던 북한 탁구 선수들의 훈련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우리 측에서 좀 억측을 한 겁니까? 조금 과도하게 해석한 것 같아요. 네. 요번에 그 삼성이 그 핸드폰 출시하고 그걸로 이제 파리 올림픽에 저 모든 선수들 시상하고 나서 다 셀카 찍었잖아요. 네. 그거 완전히 삼성에서 엄청 성공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볼 때는 삼성 폰으로 찍은 것도 기분이 나쁜데 이 메달 찍은 그 시상한 다음에 리정식과 김금영 이 탁구 혼합 복식입니다. 근데 그 저 시상식 할 때도 뭐 희죽희죽 웃었다라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을 응시하면서 또 웃었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의 그 탈북자 중에 이제 그 고위 인사 한 분이 저거 이제 북한에 가서 이 노동교화형이나 혁명화 될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저 처벌받지 않나 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이 올림픽에서 우리보다 성적이 훨씬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 혼합복식에서 우리는 3등 했고 북한이 2등 했거든요. 우리보다 네.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사실 뭐 웃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 괘씸죄 걸릴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북한 나름으로는 세계 여론도 의식도 하고 인권 뭐 탄압한다 뭐 그러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자기네 세계에서 그 경쟁력 있는 선수를 처벌해 가지고 경기를 못하게 하면 자기네 손해죠. 네. 그러니까 그 저 세계 랭킹 2위나 한 애들을 계속 키워서 메달 따게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네. 북한이라고 다 그냥 뭐 무조건 저 그 정치적으로만 생각해서 처벌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김 교수님, 탈북민을 돕는 인도 지원 활동 중에 북한에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4천일이 지났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생사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로서 해결 방법이 뚜렷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남관계가 전반적으로 이 대결 구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남북 간의 대화의 루트조차도 지금 전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부분까지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2013년도 10월달에 이제 체포가 됐는데 네. 다음 해에 이제 무슨 그 법정, 그러니까 이제 북한 법정에서 국가 전복 음모죄, 그 다음에 이제 간첩죄가 거기에서 이제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로 치면 무기수가 돼버린 건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김정욱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 뭐 노력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당국 간의
뭔가 성과 있는 노력들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잊혀져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4천일이 지난 겁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 이제 김용호 장관도 이제 성명을 내서 이제 석방을 촉구하는 이야기도 최근에 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뭐 방법을 찾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호 원장님, 북한이 다음 달 국경선 재조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해상 접경 지역이죠. 인천 옹진군, 강화군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서해 5도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다음 달 7일인데요. 네. 우리나라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이제 북한에서 열리고 거기서 김정은이 작년 말과 금년 초에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다음에 이런 그 국경선 다시 획정하는 걸 헌법에 집어넣어라.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1999년, 2000년, 2007년 세 번에 걸쳐서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 서해 통항 질서, 경비 개선 이거를 북한에서 발표했는데요. 이게 서해 5도를 보면 완전히 북한의 그 육지에서 거의 그 근방에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는 그 지역을 완전히 그 통로를 아주 좁게 해놓고 거기로 다녀라 뭐 그러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정부가 다 안 지켰겠죠, 당연히. 안 지키니까 2000년에 제1차 서해 해전이 벌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2002년에 제2차 서해 해전 벌어졌고 그다음에 경비 개선한 다음에 남북관계 계속 안 좋고 이명박 정부 때 대청해전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이게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남북한 간의 경계선에 문제가 있을 때 다 이런 그 남북 간의 충돌이 벌어져서 이 서해 주민들로서는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9월 1일부터 지금 꽃게 조업이 시작됐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조업 중인데 중국 불법 어업선들이 2배로 늘었답니다. 네. 그거 중국의 어선이 늘었다는 게 뭘 뜻하냐면 남북한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서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서로 조심하고 거기가 텅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어선들이 늘어났는데 이것만 봐도 지금 남북한 간의 서해에서 충돌 가능성이 지금 커질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죠. 네. 미 대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원장님, 미국 네. 대선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사전 투표 시작됐고요. 네.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한 네. 그 상황인데 민주당 해리스 후보 상승세가 최근 주춤한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현재 네.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해리스가 약간 주춤했다라고 하는 거는 TV 토론에서 완전히 한 6대4 이상으로 앞서갔는데 네. 트럼프가 또 2차 그 테러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게 골프 치고 있는데 두 홀 앞에서 숨어 있는 거를 그 비밀 경호원들이 먼저 발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신변 안전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총알이 날라와서 귀를 스쳤지만 이번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15일이었는데 16일 날 여론조사 보면은 트럼프가 앞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바로 하루 또 뒤에 가서는 다시 역전되고 그래서 해리스가 총체적으로 볼 땐 조금 앞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이 트럼프도 있고 하니까 알 수 없다는 지금 백중세인데요. 과거의 투표율을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됐던 2016년에는 사전 투표율이 40%였어요. 근데 그때는 트럼프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2020년에는 바이든이 됐잖아요. 그때는 사전 투표율이 69%였어요. 훨씬 더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바이든한테 유리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에 했던 2022년 중간 선거에도 50%나 됐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이 선방했어요. 그걸 네. 보면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해리스가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트럼프가 사전 투표 하지 마라. 이거 비리가 있을 수 있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지 마라. 사전 투표 믿지 마라 막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더 경계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김유현 교수님,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잘했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네네. 지금 지지율에는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이건 이제 이건 해리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해리스는 어쨌든 새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새 얼굴로서 이제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이제 해리스 후보로부터 나오는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TV 토론 잘 했는데 그 이후에 1년에 뭔가
연속해서 뭔가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번의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어쨌든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지지층들을 결속시키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알파들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실제 해리스 부통령이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뒷심이 없는 네. 이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좀 뭔가 어정쩡한 상태 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앞서갈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상황, 이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는 뭐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동 상황 살펴볼 텐데요. 김 교수님, 네네. 레바논에서 발생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일명 뭐 삐삐 네네. 폭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당시 시아파 부장단체인 헤즈볼라의 피해가 컸다고 하던데 네네. 무선 호출기 동실다발 공격이 중동 상황을 더욱 격화시키는 계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헤즈볼라가 주로 있는 그 근거지가 레바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미국에서 어떤 지금 조치들이 나오고 있냐면 미국인들이 레바논에 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레바논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레바논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제 출국 권고 지금 사항 명령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레바논 지역에서 특별하게 지금 헤즈볼라 이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의 공격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사고들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중동 상황의 격화는 지금 당분간 이어지거나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금 북쪽으로 지금 공격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면 이제 네타냐후 정권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더 강력하게 또 지금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다시 또 하는 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중동의 정세는 당분간 또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네. 또 이란까지 또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도 볼 수 네. 있습니다. 홍현익 전 원장님,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이 유럽 의회가 러시아 본토 내에 서방 무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핵전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러시아는 거기는 그냥 그 적당히 응하면서 오히려 동부 전선의 그 점령지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미국에 가가지고 장거리 미사일도 좀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사용해 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영국 같은 데는 그 허용을 해주자. 우리의 무기 중에 장거리 미사일을 그런데 그거를 러시아의 국내까지 이제 멀리 폭격을 미사일로 가격을 하면 이게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될 수 있다. 네. 이거 이제 우려되는 상황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해주자는 쪽이고요. 프랑스도 약간 중간이고 미국은 아직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럽 의회가 구속력은 없지만 20일 날 압도적인 다수로 사용하게 해주자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하원인 두마의 의장이 푸틴의 이제 측근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토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이 돼서 핵으로 서방을 공격할 수 있다. 3차 대전이 날 수 있다. 그러면서 유럽 의회가 있는 스트라스부르크 가는데 러시아의 ICBM으로 3분 20초면 도착한다. 그런 네.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허용하면은 확전이 된다는 걸 경고한 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미국을 가는데 미국 가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국 바이든이 이제 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정쟁 종식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의미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굉장히 급해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대선 전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악화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미국이 발을 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젤렌스키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고 이 상황에서 이제 전쟁 종식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러시아 본토를 겨냥하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네. 허가해 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는 그런 입장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